개체군 끼리. 개체군 끼리. 군집을 이루고 있는 개체군들은 서로 종이 다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군집의 종류를 먼저 볼 거예요. 군집의 종류 크게 나누면 사는 곳에 따라서 육상군집이랑 수생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보시면 육상군집 요만큼 나와 있고 수생군집 요만큼 나와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해 보여? 육상이 중요해 보이죠? 수생보다는 육상을 좀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수생은 진짜 잘 안 나오긴 해요. 기출에는 진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문제 나와도 얘가 한 10문제 나올 때 얘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니까 일단 육상군집 먼저 외우실 건데 자, 육상군집은 삼림, 초원, 사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되어 있어요. 삼림을 우리 한 글자로 하면 뭐야? 삼림? 산보다는 숲이라고 하면 되지, 그치? 삼림이라고 하면 숲이에요, 보통. 뭐가 많아? 나무가 많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초원은 뭐가 많아요? 풀이 많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사막에는요? 모래가 많아요, 맞아. 생물은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삼림이랑 초원이랑 사막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 기후. 어떤 기후? 기후 중에서도? 열대 사막도 있고요. 열대 우림도 있어요. 삼림, 초원, 사막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 분명 기후에 따라서 나누는 건 맞아. 사막은 어때? 기후가? 건조해요. 맞아요. 추워요. 더워요. 아니에요. 건조해요. 자, 사막에는 비가 잘 안 와. 강수량이 적고요. 삼림은 강수량이 많아요. 초원은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적으니까 생물이 살기 어려운 거야. 강수량이 많으니까 생물 살기 좋고요. 식물 자라기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그 강수량이 중간 정도에 있으니까 나무까지 살긴 좀 힘든데 풀은 살 수 있었던 거다. 오케이? 자, 그래 삼림, 초원, 사막 나눌 때는요. 일단 이거 세 개는 강수량의 차이로 나눈 거야. 자, 그 다음에 기온의 차이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삼림의 예시 보시면 열대우림 있고요. 온대림 있고요. 북부 침엽수림 있어요. 어디가 제일 더울까? 열대우림 어디가 제일 추워? 북부 침엽수림이 제일 춥네요. 자, 그러면 이거 세 개는 기온에 따라서 나눈 거지. 열대초원이랑 온대초원 어디가 더 더워? 열대초원. 자, 열대사막, 온대사막, 그리고 한대사막. 어디가 제일 더워? 열대사막. 어디가 제일 추워? 한대사막이 제일 춥죠. 그리고 한대사막은 툰드라라고 한다. 요거는 기억해 주시고. 자, 지금 그러면 삼림, 초원, 사막까지 나눠 놓고 그 안에 예시들에 쓰여 있는 건 기온에 따라서 나눈 거죠. 어쨌든 이 육상군집을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랑 그 안에 세부적인 것까지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 좀 더 보시면 삼림은 강수량이 많고 식물이 자라기에 기온이 적당한 지역에 형성된다. 그 다음에 초원은 연평균 강수량이 삼림보다는 적어요. 그렇지만 풀은 자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막은 강수량이 매우 적어서 식물이 자라기가 어려웠어. 자, 그래서 삼림에는 목본이랑 초본이 함께 자라요. 목본은 나무고 초본은 풀이죠. 함께 자라고 대표하고 있는 건 목본이야. 우리 숲에 뭐가 많아 하면 나무부터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분명 풀도 있어. 풀도 있는데 나무부터 생각난다는 건 나무가 삼림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초원 하면 풀부터 생각났죠? 나무가 살 수는 있어요. 몇 개 자랄 수는 있지만 대표하고 있는 건 초본, 풀인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막은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동물이랑 식물이 산다. 낙타, 혹 같은 거 들어봤을 거고 선인장 같은 거 봤을 거고요. 오케이? 이렇게 육상군집 크게 나눠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생군집은요. 담수군집이랑 해수군집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담수가 뭐야? 민물. 강하천 호수. 맞아요. 맑은 물, 민물. 강하천 호수 있고요. 해수는 바다죠. 바다에 형성되는 거고요. 요거까지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군집의 생태 분포 있는데 자, 기온이나 강수량 등 환경 요인의 영향에 따라서 형성된 생물군집의 분포이다 되어 있는데 수평 분포랑 수직 분포랑 두 가지가 있어. 수평 분포 하시면요.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중요한 거고 이거에 따라서 나타낸 거고 수직 분포 하시면 한 지역 내에서 고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로 나타내 줄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수평 분포 요 그림 먼저 보시면
세로로 보시면요. 위로 가면 고위도고 아래로 가면 저위도야. 어디가 더 더워? 고위도랑 저위도 중에. 저위도가 더 덥죠. 기온에 따라서 지금 위아래로 나타내 준 거야. 그 다음에 가로는 보니까 강수량이 많은 쪽, 적은 쪽 있죠. 자, 그러면 기온이 제일 높고 강수량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 우리 방금 본 것 중에. 강수량 많으니까 삼림일 거고 기온이 높으니까 열대에 해당하겠죠. 요렇게 배치한 게 수평 분포야. 자, 그래서 얘도 보시면 강수량 따라서 강수량 많은 쪽에 삼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강수량 적은 쪽에 요만큼이 사막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초원 있고요. 가로로는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있는 거지. 삼림, 초원, 사막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위도, 저위도로 나뉘어 보면 위에는 추워, 한대 사막, 아래는 더워요. 열대 우림, 초원, 사막까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 게 수평 분포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수직 분포는 뭐냐? 한 지역 내라고 되어 있어. 한 지역 안에서 나눠준 거야. 지금 예시에 한라산 나와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 낮아질 거고 아래로 갈수록 기온 높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따뜻한 곳에 상록 화렵수림대가 나타날 거예요. 이게 뭐야? 상록 화렵수? 어떤 나무들이야? 그게 뭔데? 낙엽이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항상 초록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렵수가 뭐야? 화렵수가 뭐야? 침엽수가 뭐야? 수어로 하지 마. 못 알아들어 나. 뭐라고? 침엽수가 뭐야? 뾰족한 거. 이파리가 침엽수라고 하죠. 이 친구들이. 침엽수라는 건 침처럼 생긴 이파리를 가진 잎엽자요. 나무들이라고요. 그걸 침엽수라고 하는 거고요. 화렵수는 넓다고. 광활하다 할 때 활자요. 넓은 잎을 가진 나무들이라고요. 오케이? 항상 풀을 누고 넓은 잎을 가진 나무들이 제일 따뜻한 데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추운 데로 갔더니 낙엽이 져요. 단풍 드는 애들 생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위로 갔더니 더 추워졌지. 여기엔 침엽수림 형성될 거고요. 더 추워졌더니 관목대 형성되고 있어요. 관목대라고 하면 키가 작은 나무들. 키 작은 나무들을 우리가 관목이라고 불러서 이제 화렵수부터 침엽수까지는 키가 좀 큰 애들인데 키 큰 애들 살기도 힘들어지니까 키 작은 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수직 분포 이루고 있다. 그리고 화렵수 얘기 나온 김에 생각보다 여러분의 상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상식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 내가 안 가르쳐줘도 너네가 이 정도 추론은 할 수 있겠지 라든지 아니면 너네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동화책에서 이런 거 한 번은 읽어봤겠지 하는 동물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그거 하나하나 다 못 가르쳐줘요. 너네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 이제. 너무 이상한 걸 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그 상식을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단어 하나씩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최대한 다 찾아보세요. 알았지? 아니면 차라리 물어보든가. 어쨌든 자, 수평이랑 수직분포까지 이야기했고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군집의 구조 나와 있어요. 먹이 사슬이랑 먹이 그물부터 나와 있는데 저번 주에 얘기했죠? 먹이 사슬이 뭐야? 간단한 거. 생산자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 걸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 먹이 그물이라고 하면 그 먹이 사슬을 쫙 겹쳐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물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요거는 우리 이야기했던 거고, 먹이 사슬의 각 영향단계에 이루는 개체군이 다양할수록 복잡한 먹이 그물 형성될 거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군집 유지된다. 다 배웠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구조는 뭐냐? 삼림의 층상 구조야. 층상 구조가 무슨 뜻이야?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인데 삼림이 이렇게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숲이. 그래서 제일 키 큰 나무들을 우리가 교목이라고 할 거야. 교목층 하면요. 제일 키 큰 나무들이 있는 데가 교목층이야. 자, 그 다음에 아교목층 하시면요. 아라는 게 버그맞자 해서 둘째 간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교목층 제일 키 큰 애들이고 그거보다 다음으로 큰 애들이 아교목층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관목층 있어요. 키 작은 나무들. 많이 커봐야 우리 키 정도 자라는 나무들이에요. 관목층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나무고 그 아래에 이제 풀 있을 거야. 맞아? 초본층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태층 있어요. 선태층은 읽어보시면 낙엽이나 썩은 나무가 존재하는 층으로 지표층이라고도 한다 되어 있는데 산 한 번쯤은 가봤죠? 산에 가면 우리 가는 길 말고 옆에 봤을 때 흙이 잘 보여? 흙은 잘 안 보여요. 낙엽 되게 많고요. 풀 되게 많고요. 그치? 생각보다 흙이 잘 안 보여. 낙엽이나 아니면 썩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쌓여있단 말이죠. 고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지표층이고요. 그 다음 땅속이라고 지중층이라고 한다. 오케이? 층상구조 위에 교목층부터 버그맞자 써서 그거보다 작은 거 아교목층 있고요. 키 작은 나무 관목층 있고요. 초본층 풀 있고요. 선택층 지표층 있고요. 그 다음에 지중층까지 있다. 자, 근데 사실 이 층상구조는 학교에서 순서를 외우라고 할 수도 있고 외우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학교에서 외우라고 하면 외워야 되고 아니면 순서는 외울 필요 없거든? 그런데 옆에 있는 얘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층상구조가 왜 나타나냐라는 건데 햇빛이 들어오면 교목층에 많이 닿겠니? 아니면 초본층에 많이 닿겠니? 교목층에 많이 닿겠죠. 그래서 층상구조가 나타난다는 거야. 햇빛 활용 때문에. 그래서 이 층상구조는 식물이 햇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층상구조를 이룬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 빨간 그래프, 이 그래프도 같이 잘 나와요. 높을수록 빛의 세기가 많은 거 보이죠? 더 땅 쪽으로 갈수록 빛의 색이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죠? 이 그래프랑 같이 왜 층상구조를 이루는지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건 기억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으로 군집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들 나와 있어요. 4가지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 우점종, 핵심종, 지표종, 희소종 4가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점종이라고 하면 제일 많은 애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애들을 우리가 우점종이라고 할 거야. 자작나무 숲엔 뭐가 제일 많아? 자작나무가 많아. 근데 자작나무 많이 있어? 아닐 거야. 풀도 있을 거고요. 곤충도 살 거고요. 자, 그렇지만 자작나무가 제일 많고 눈 어디를 돌려봐도 자작나무가 보이니까 우리가 자작나무 숲이라고 하겠지. 그런 거예요. 제일 많거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개체군을 우점종이라고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핵심종이라는 거 있어요. 얘는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대. 핵심종의 대표적인 예시를 요 밑에 비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비버도 생각보다 상위포식자야. 자, 그런데 비버가 있으면 비버 뭐해? 하루 종일? 댐 짓잖아. 비버 댐 만든다니까. 댐 만들면 물이 어떻게 돼? 고이는 거지. 비버가 있으면 댐 만들 거고 습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비버가 있다는 것만으로 비버가 많아서가 아니야. 몇 마리만 있어도 비버가 댐을 만들면 습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런 애들을 우리가 핵심종이라고 해. 비버가 엄청 많은 건 아니야. 엄청 많은 우점종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비버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습지가 생겼다. 요런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핵심종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표종 있어요. 지표종이다 라고 하면 특정 환경 조건을 충족하는 군집에서만 발견돼서 군집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체군이다 되어 있는데 지표종의 예시들 보시면 돼요. 지휘류라고 하면 지휘류 좀 이따 나올 거고 지휘류는 이산화황이라는 거에 농도가 낮은 곳에서만 산대. 그러면 오염된 곳에서 살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러니까 지휘류가 있다라고 하면 이산화황 오염 정도가 낮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그거 확인 가능한 애들을 지표종이라고 한다는 거야. 청개구리 습지에 살죠? 습지가 파괴되면 청개구리 사라지겠죠? 청개구리 개체수를 확인해서 습지 파괴된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지. 오염 정도, 파괴된 정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델바이스는 1500m 이상에서 산대. 그러면 내가 직접 재고 있지 않아도 에델바이스가 보이기 시작하면 대충 고도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 애들을 지표종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희소종 있어요. 이거는 수가 제일 적은 거. 제일 적은 애들. 그래서 대부분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요 됐을까요? 자, 저 옆에 핵심종의 예시들 좀 나와 있긴 해요. 비버랑 불가사리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요건 그냥 읽어보시면 괜찮고.
요 네 가지는 외우셔야 되고요. 핵심종은 그래도 예시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핵심종 예시까지는 외우시는 게 좋을 거고요. 지표종도 예시 저거 3개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고. 수달이랑 불가사리랑 지휘류랑 에델바이스가 좀 자주 나오는 애들이긴 해.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도 됐을까요? 됐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 건데 군집의 종류 봤고요. 그 다음에 군집의 구조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군집의 천이라는 거 볼 건데 일단 천이가 뭐냐라고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군집의 종 구성과 특성이 변하는 현상이다 되어 있는데 그게 뭔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단 천이를 우리가 크게 1차 천이, 2차 천이 나눌 수 있고요. 1차 천이 중에서 건성천이, 습성천이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우리 1차 천이 중에 요 건성천이를 먼저 외우고 나면 나머지는 다 금방 할 거야. 요거 하나만 하면 요거 뭐냐 밑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건성천이랑 습성천이 있다 그랬어. 그럼 건성천이 무슨 뜻일 것 같아? 건조한 곳. 습성천이? 습한 곳. 맞아요. 그거 맞아. 자, 그래서 건성천이는요 척박한 땅, 용암대지라든지 바위 이런 데 있지. 척박한 땅에서 제일 먼저 시작할 거예요. 생물 아직 없어요. 토양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용암 그냥 흐르고 나서 그거 굳은 용암대지 같은 거 있지. 그런 데서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자, 맨 처음으로 지휘류라는 애들이 들어올 거야. 방금 그 지표정에서 봤던 지휘류요. 얘네는 우리가 개척자라고 불러요. 개척자라고 하면 이 땅에 제일 먼저 들어온 애들을 우리가 개척자라고 할 건데 지휘류가 저 용암대지 같은데 제일 먼저 들어오면 쟤네가 뭘 하냐? 용암대지, 흙이 거의 없었어. 흙을 만들어주기 시작할 거야. 조금씩 분해해서 흙을 만들 거예요. 토양을 형성할 거야. 그러면 흙이 조금 생기니까 이끼가 먼저 들어와요. 이끼류. 자, 지휘류도 그러면 계속해서 흙을 만들고 이끼류도 흙을 만들 거야. 흙을 만들었으면 토양이 어느 정도 생겼으면 아직은 나무까진 못 들어와요. 그래도 토양이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어. 영양분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선 풀부터 들어올 거야. 초분이 대표적인 거 초원이죠. 그래서 초원이 먼저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풀도 계속 뿌리 내리면서 토양을 만들 거야. 그치? 자, 그러고 났더니 나무가 들어올 수 있게 됐어. 근데 나무 중에서 키 큰 애들이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할까? 작은 애들이 많이 필요로 할까? 당연히 큰 애들이 많이 필요로 하겠지. 근데 아직 개발이 덜 된 땅이잖아. 영양분 좀 적어도 괜찮은 작은 친구들 먼저 들어와요. 관목림이 먼저 생길 거야. 키 작은 애들. 그 다음으로는 양수림 들어올 거예요. 이제 키 큰 애들 들어올 건데 양수림이랑 음수림이라는 거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양수는 무슨 뜻일 것 같아? 양수랑 음수래. 화난 거. 화난 거 맞아요. 화난 데서 사는 애들이 양수고요. 어두워도 살 수 있는 애들이 음수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양수림은 지금 빛 많이 들어오잖아. 빛 많이 들어오니까 양수들이 먼저 자라서 양수림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수림이 형성이 된 다음에 봤더니 자, 이제 층상구조가 어느 정도 나타나겠지. 땅까지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많이 못 들어와요. 그쵸? 그랬더니 아래쪽에서 햇빛이 적어도 괜찮은 음수 묘목들이 자라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호남림이라고 불러요. 양수가 커 있고요. 음수 묘목들이 크기 시작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음수들이 다 컸어. 그 상태를 우리가 음수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극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극상이라는 상태는 여기 나와 있어요. 천이의 마지막 단계에서 식물군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극상이다 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안정적이라는 거야. 더 이상 천이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첫 번째, 척박한 땅 있었어. 용암대지 같은 거 있었어요. 생물 없었어. 자, 여기에 누가 개척자로 들어온다? 제일 먼저 누가 들어온다? 개척자인 지의류가 들어올 거다. 그러면서 토양 형성되고 나면 이끼류가 들어와서 살 거예요. 자, 그럼 토양이 좀 형성됐으니까 누가 들어온다? 풀 들어온다. 그럼 우리 그거 뭐라고 할 거야? 뭘 형성한 거야? 초원을 형성한 거야. 초본이 들어와서요.
초원을 형성하는 거예요. 초보는 풀을 이야기하는 거고 초원은 풀이 자란 땅을 이야기하는 거야. 둘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초원이 형성된 다음에 뭐가 형성된다? 관목림이 형성될 거야. 크기가 작은 관목들이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숲? 양수림이 들어올 거예요. 림이 숲, 림자 숲이죠. 숲풀림이죠. 양수들이 모인 숲이라는 거야. 양수림 형성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누가 자라기 시작해? 음수 묘목들이 자라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음수 묘목들이 다 자라서 큰 나무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어떤 림? 음수림 형성될 거고요. 그 상태를 우리가 극상이라고 부른다. 그럼 양수림에서 음수림으로 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빛인 거죠? 빛 때문에 음수림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게 건성천이고 습성천이는 뭐냐? 빈영양호, 부영양호부터 시작할 거야. 자, 저 빈이랑 부가 무슨 뜻이냐면 빈부격차할 때 빈부 생각하시면 돼요. 빈이 무슨 뜻이야? 가난한 거. 부는 부자. 좋은 많은 거. 그쵸? 빈영양호는 영양물질이 적은 호수야. 부영양호는 영양물질이 많은 호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엔 영양분도 별로 없었다가 영양분이 좀 쌓였어. 자, 그러면서 여기에 좀 흙이 쌓일 거예요. 쌓이게 되면 이끼류가 먼저 들어올 거야. 그리고 그 위에 수분이 먼저 형성이 될 거예요. 아직 축축하다는 거야. 수분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땅이 좀 제대로 형성이 되고 나면 초원이 형성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건성천이랑 똑같이 관목림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양수림, 그 다음 호남림, 그 다음 음수림 돼서 극상을 이루게 될 거야. 오케이? 앞에 저거 3개만 추가하고 초원으로 가시면 돼요. 요게 습성천이 이야기고요. 그래서 빈영양호, 부영양호, 적은 거, 많은 거, 영양분이 적은 거랑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유기물과 퇴적물이 쌓여서 습지 형성되면 먼저 이끼류가 정착한다 되어 있어. 그래서 습성천이에서 잘 물어보진 않는데 개척자를 물어보면 대부분 이끼류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끼류가 먼저 정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초본이 자라면서 습원을 형성한다. 습원이라고 하면 써있듯이 습기가 많은 초원이 아직 축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습원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해지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초원의 형태로 변하겠죠. 초원 다음엔 관목림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관목림 다음에 양수림, 그 다음에 호남림, 그 다음에 음수림. 음수림에서 우리가 극상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천이 2가지를 본 거고 그 다음 2차 천이는 뭐냐? 시작을 뭐부터 하니? 산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맞아요. 2차 천이는요. 이미 숲이 있었어. 초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가 있었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산불이 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살고 있던 풀이나 나무들이 많이 죽었겠지.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건데 기존의 식물군집이 산불, 산사태, 벌목 등으로 파괴되어 대부분 사라졌지만 뭐가 남아있는 곳에서? 토양이 남아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천이를 2차 천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건성천이에서 아예 척박한 땅에 지류가 먼저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토양 만들고 이끼류가 들어와서 토양 만들고 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토양 만들려고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여기부터 여기가. 그치? 토양이 이미 있으니까 저거 건너뛰고 그냥 초원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케이? 여기 흙이 남아있는 거죠.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죠. 초원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그래서 토양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화산이 폭발을 했어. 화산 폭발을 해서 산불이 났으면 2차 천이가 일어날 건데 화산 폭발을 해서 거기 용암으로 뒤덮였으면 토양이 남았겠어? 안 남았겠어? 안 남았겠지. 다시 용암대지인 1차 천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가지고 구분해주는 거다 하시면 되고 당연히 2차 천이가 진행 속도 1차 천이보다 빠르겠죠. 중간부터 하니까.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군집의 천이까지 일단 먼저 하고 조사 방법은 10분 쉬었다 들어가기 전에 대표 자료 분석 1번부터 할게. 104쪽. 자, 104쪽에 가 보시면 저 가는 1차 천이인가요? 2차 천이인가요? 1차 천이고요. 건성천이인가요? 습성천이인가요? 건성천이죠? 자, 그러면 처음에 용암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위류가 개척자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초원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건 뭐야? 관목림이겠네.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건 양수림이겠죠. 그 다음에 호남림에서는 왜 호남림이라고 해? 뭐가 자라? 밑에서 음수 묘목들이 자라요. 자, 그 다음에 C는요? 음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산불부터 시작하고 있고 황무지에서 바로 D부터 가네요. D가 뭐예요? 초원이죠. 자, 그럼 나는 2차 천이겠네. 자, 그 다음에 관목림 있고요. 2에 해당하는 건 뭐야? 양수림, 그 다음에 호남림, 그 다음에 F는 음수림이다. 자, 여기까지가 1번 문제 답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가에서 1차 천이에서 개척자는 누구죠? 1차 건성천이 지의류이고 나에서의 개척자를 얘기를 안 하고 왔네. 개척자 누굴 것 같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와? 2차 천이 땐? 풀부터 들어오죠. 우리 그거 초본이라고 써줄게요. 풀이라고 쓰면 너무 초등학생 같으니까 고등학생처럼 초본이라고 써줄게.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모두 극상에 해당하는 단계는 누구다? 음술입니다. 천이의 진행 속도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가는 1차 천이, 나는 2차 천이라고 했고요. 가에서 습성천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건성천이고요. 가의 과정 1번에서 천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환경 요인은 빛이다. 1번 양수림에서 음수림 될 때까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잎의 평균 두께는 B 양수림의 우점종에서가 그 다음에 C가 음수림이네요. 음수림의 우점종에서보다 두껍다. X? 왜? 진짜? 아니 뭐예요? 그 우리 생태계에서 양엽이랑 음엽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빈 많이 받는 잎이랑 적게 받는 잎 그거랑 똑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4번 맞는 말이니 틀린 말이니? 맞는 말이에요. 그 양수림의 대표적인 예시들이 침엽수야. 소나무 같은 거. 음수림은 그 떡갈나무라고 혹시 알아요? 집에 가서 찾아봐요. 이빨이 이렇게 생긴 애들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애들 있거든. 그래서 화렵수들이야. 누가 더 두꺼워? 이빨이 단면만 봐. 단면만 보면 화렵수가 더 두꺼워? 침엽수가 더 두꺼워? 침엽수가 더 두껍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천이가 진행될수록 숲의 하층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해야 되고요. 나의 호남림에서 2를 구성하는 우점종의 묘목, 양수림을 구성하는 우점종의 묘목은 음수림을 구성하는 우점종의 묘목보다 잘 자란다. 호남림에서 누가 더 잘 자라? 왜? 맞아. 빛이 끝까지 안 들어오거든 이제. 그래서 음수 묘목이 더 잘 자라서 음수림으로 이제 천이가 진행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 요거 방영구 들어갈게요. 자, 식물군집의 구조를 조사할 때는 주로 방영구법이라는 거 사용할 건데 방영구를 이용한다고 방영구법이라고 할 거예요. 옆에 사진에 나와 있는 저게 방영구야. 어떻게 생겼어? 네모나게 생겼죠? 맞아요. 네모난 틀이야, 진짜로. 일정한 면적을 가진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모양의 틀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두꺼운 나무로 정사각형 돼 있고 그 안에 또 나뉘어 있는 거 보여? 맞아요. 요 형태의 방영구. 지금 요 커다란 거 두꺼운 게 방영구 하나인 거고 그 안에 칸을 좀 나눠 놔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방영구로 뭘 확인하냐? 밀도, 빈도, 피도라는 걸 확인을 할 거예요. 밀도는요. 개체군 밀도 구했던 거랑 식이 똑같아. 개체군 밀도 어떻게 구했어? 면적분해. 맞아요. 지금 밀도 구할 때 방영구법에서도 전체 방영구 면적분의 개체수로 구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빈도다라고 하면 전체 방영구 숫자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영구 숫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영구 수분의 방영구 숫자. 자,
자, 그 다음에 P도라고 하면 P라는 게 가죽이라는 거야. 덮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면적분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으로 구해줄 거예요. 요 세 가지를 구해줄 거야. 이걸 왜 쓰냐? 우리가 숲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개체수가 실제로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방향구를 이렇게 놔두고 몇 가지 표본을 구해서 아마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거야.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법 사용을 해줄 거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라고 하면 상대 밀도는 뭐 종을 한 A, B, C를 조사를 했어. 그 모든 종들의 밀도 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 그거의 퍼센트로 구해준 거야. 그 다음에 상대 빈도도 모든 종의 빈도 합분의 특정 종 빈도를 퍼센트로. 요거 피도도 똑같겠죠? 피도 합분의 피도를 상대 피도로, 상대 그 퍼센트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밑에 탐구자료창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방향구 하나의 크기가 얼마야? 면적이 얼마야? 1제곱미터. 1제곱미터네요. 자, 그러면 방향구 4개의 면적은 얼마야? 4제곱. 그쵸, 4제곱미터야. 그러면 밀도를 구할 건데, 질경이는요, 방향구 4개 4제곱미터 중에 개체수 몇 개 있어요? 얘가 질경이야. 몇 개 있어? 세셔야 돼요, 직접. 4개. 4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쵸? 네가 세. 4개 있어요. 그쵸? 자, 4개 있으니까 질경이는 4분의 4로 계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토끼풀은? 토끼풀 몇 개 있어? 18개. 18개 맞아요. 세줬어요. 자, 그러면 4분의 16 해서 밀도 4라고 나타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들레는 몇 개일까? 20개. 20개예요. 그러면 밀도 나타낼 때 5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자, 이거 20개 세는 게 문제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는 게 문제거든요. 한 19개 정도 나오면 내가 잘못 셌겠거니 하는데 18개로 잘못 세는 순간 그냥 답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 정확하게 세주셔야 되고, 어쨌든 그 민들레 밀도까지 구했고, 그 다음에 빈도 볼게요. 빈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뭐 분의 뭐? 전체 방향구 숫자 분의 방향고수. 특정 종이 나타난 방향구 숫자래. 자, 그러면 질경이는 4개 중에 몇 개 나와 있어요? 4개. 4개 다 질경이 있어. 그럼 4분의 4는 1이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끼풀은요? 4개. 4개 다 토끼풀 있죠? 얘도 4분의 4는 1이다 하시면 되는데, 민들레는 어때? 20개. 민들레는 여기랑 여기 둘만 나와 있죠. 그래서 민들레 빈도는 4분의 2로 0.5로 구하시면 돼요. 제일 많다고 해서 빈도가 높다는 건 아닌 거야. 자, 그 다음에 피도 어떻게 구한댔어? 면적분의 면적분의 면적으로 구할 거야. 자, 요거 전체가 1제곱미터죠. 그럼 이거 한 칸은 얼마일까? 얼마라고? 25분의 1. 소수로 나타내주지 않을래요? 0.04. 그렇죠. 0.04. 한 칸의 면적이 0.04제곱미터야. 자, 그런데 피도를 구할 때 사실 우리가 실제로 토끼풀이 얼마나 덮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마다 좀 다르게 나와 있을 건데, 요 문제는 방향구 한 칸에 출현한 종은 그 칸의 면적을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거 어떻게 풀겠다는 거냐면, 지금 질경이 한 칸에 하나 나와 있죠. 요 질경이 요만큼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질경이는 그러니까 총 요렇게 4칸 면적 차지하고 있다라고 풀겠다는 거야. 민들레는요, 한 칸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한 칸에 2개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2개 합쳐서 요 한 칸만 면적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질경이는 전체 면적 4였죠? 피도 구할 때는 특정 종이 차지한 면적은 0.04짜리 칸을 4칸 차지하고 있는 거지. 계산하면 0.04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토끼풀은 전부 다 하나씩 차지하고 있지, 혼자.
그러면 전체 면적은 4인데 0.04짜리 칸을 16개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자, 그 다음에 민들레는 몇 개 차지하고 있어, 칸을? 12칸. 12칸이에요. 맞아? 자, 그래서 전체 면적은 4인데 0.04짜리를 12개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상대 밀도, 빈도, 피도 구하는 것까지 있어요. 상대 밀도 어떻게 구한댔어? 상대 밀도? 퍼센트 구할 거니까 질경이랑 토끼풀이랑 민들레 전체의 밀도를 더해준 거 분모에다 놓고 본인의 밀도 분자에다 놓고 퍼센트로 100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전체 밀도 중에서 자신의 밀도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상대 밀도인 거거든? 그러면 1이랑 4랑 5 더하면 10이네? 10분의 질경이 1이죠? 1이네? 10% 맞을까요? 자, 그 다음에 토끼풀 총 10인데 그 중에 4네요. 40%. 민들레 총 10인데 5네요. 50%. 오케이? 자, 그러면 상대 밀도라는 게 저 셋 중에서 자신의 밀도가 차지하는 게 몇 퍼센트인지라고 했어. 질경이가 차지하는 게 몇 퍼센트인지, 토끼풀이 차지하는 게 몇 퍼센트인지, 민들레가 차지하는 게 몇 퍼센트인지. 그럼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상대 밀도의 합은 얼마가 나와야 될까? 반드시 10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상대 밀도의 합 100 나와야 되고요. 빈도랑 피도도 똑같이 합은 100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빈도 구하는 것도 똑같죠. 1 더하기 1 더하기 0.5 분모에다 놓고 분자에다가 본인 거 놓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 3개 다 더하면 100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대 피도도 3개 다 더하고 분모에 놓고 본인 거 분자에 놓고 퍼센트 구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더하면 100이고 까지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밀도랑 상대 빈도, 상대 피도까지 구한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위쪽에 보시면 중요치라는 걸 구할 거예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세 가지를 더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걸 중요치라고 부르는데 이걸 왜 구하냐?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 뭐래? 우점종이라서. 우점종 구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다 더해볼게요. 질경이의 중요치는 얼마야? 뭐 더해야 돼? 요거 3개 더하면 돼. 그 62.5. 계산이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토끼풀은요? 130. 응. 그 다음에 민들레는? 107호. 아니 107.5. 오케이. 자, 그러면 중요치가 제일 큰 게 누구야? 토끼풀. 토끼풀이다. 그럼 토끼풀이 뭐라고? 우점종. 우점종이다까지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집의 우점종이다라고 하면 중요치가 가장 큰 토끼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잠깐만. 요거 뒤로 넘어가서 몇 쪽이지? 대표자료 분석 2번 105쪽이요.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보면 그 종이 출현한 방형구수를 전체 방형구수로 나눈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 뭐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가 빈도라고 할 거야. 다 비읍 들어가죠, 비읍. 빈도. 자, 그 다음에 피도는 뭐를 전체 방형구의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피도가 뭐분의 뭐였어? 방향구분의 피도는 뭐분의 뭐였어? 면적분의 면적? 그러면 뭐를 전체 방형구 면적으로 나눈 값이겠어? 그 종이 차지한 면적을. 자, 그 다음에 중요치가 뭐야?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한 값이고요.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을 그 군집에 뭐라고 한다? 우점종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밑에 2번에 다 계산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거 다 쓰세요, 직접.
야, 너 어디 구하고 있어? 다 했어? 뭐야? 뭐 계속 끄적거리고 있었어? 자, 그러면 이거 맞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에 그래서 A다까지 숫자 다 맞아요? 오케이? 계산 좀 오래 걸리긴 해도 계산할 줄 알겠죠? 계산하는 건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문제 몇 개 더 볼 건데 111쪽에 15번이요. 몇 개 말고 15번만 보자. 15번. 푸시면 돼요. 이것도 풀어보세요. 했어? 다 했어? 몇 번이야? 아니야. 어? 몇 번?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라고. 몇 번? 맞아. 안 나와? 뭔가 이상해? 뭐가 문제야? 뭐가 어디부터 문제예요? 이은이요. 이은이요? 상대 밀도 구하는 거? 네.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네. 밀도 자체가 안 나왔으니까?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15번 푸는 거거든요. 15번에 상대 밀도 구할 때요. 우리 밀도부터 볼게. 밀도 어떻게 구해? A의 밀도다라고 하면 밀도는 어떻게 구해? 전체 면적분의 A의 개체수 이렇게 구할 거야.
그쵸? B 밀도 하면은 위에만 B로 바뀌고 C는 위에만 C로 바뀌었을 거야. 그러면 상대 밀도라고 하면 상대 밀도는 어떻게 구해? 상대 밀도? 모든 밀도 다 더한 어. 분의 모든 밀도 다 더한 거 분의 특정 밀도. 그쵸. 특정 중의 밀도 해서 구하기로 했어. 그러면 모든 밀도를 다 구하면요. 면적분의 A 개체수 더하기 면적분의 B 개체수 더하기 면적분의 C 개체수야. 이 중에서 A의 밀도면 면적분의 A 개체수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요. 분모는 다 공통이네. 지워버리면 개체수들끼리 다 더하고 분자에다 개체수 놓고 계산만 해주시면 상대 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3개 다 더한 거 분모해 놓고 분자에 요거 놓고 퍼센트 계산하면 상대 밀도 나올 거거든. 3개 다 더하면 얼마야? 450. 그러면 시우 상대 밀도 계산 한 번만 해보고 너 옆에 거 풀고 있었던 거지? 다 풀었어? 13, 14, 12까지 다 풀었어? 와. 그럼 12 해 지금. 12. 숫자가 이상해? 아니야, 그렇게 이상한 숫자 없어. 350분의 198. 아니, 350이야? 저거 3개 더했을 때? 안 나왔을 만하네. 옆에 10, 11도 풀어. 다 풀어, 그냥. 풀고 있어. 어차피 숙제인데. 다 풀었어, 이미? 네? 10, 11. 아니, 그 옆에. 어차피 숙제를 할 거잖아, 지금 해. 근데 시우 다 했대. 다 했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A의 상대 밀도는 얼마예요? 44. 44죠. 자, 그 다음에 B의 상대 밀도는? 18. 그 다음에 C는? 38.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의 상대 빈도? 40. 40. 그 다음에 B는? 20. 20. 그 다음에 C는? 40. 자, 그 다음에 A의 상대 P도는요? 23. 오케이. 요렇게까지 하시면 A의 중요치는 얼마야? 107. 107. 그 다음에 B의 중요치는? 70. C의 중요치는? 123. 오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우점종이 누구야? C. C죠. 오케이. 요거 틀렸고, 요거 틀렸고, 요것만 맞고. 1번 됐을까요? 계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개체수만 나와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요걸로 푼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군집 내의 상호작용. 자,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인 거야? 개체군이랑 개체군 사이인 거죠.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혹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이거랑 군집 내 상호작용이랑 다 같은 말이죠. 그쵸? 그 저번 주에 했던 거 개체군 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개체군 내. 누구 사이? 개체 사이. 혹은 개체 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군집 내의 상호작용인데 첫 번째로 종간 경쟁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분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생, 그리고 기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식과 피식까지 나와 있는데 공생, 기생이랑 포식과 피식까지는 대충은 알고 있어. 그쵸?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거고. 자, 종간 경쟁 먼저 보시면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종 이상의 개체군이 같은 장소에 함께 살면 한정된 자원이나 서식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종간 경쟁이 일어난다 되어 있는데 우리 생태적 지위라는 말 자체가 지금 처음 나왔죠. 생태적 지위다라고 하면 먹는 거랑 사는 곳 이야기할 거야. 먹이지위랑 사실 그 공간지위랑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먹는 게 생태적 지위가 비슷할 때 종간 경쟁이 일어난다고 했지. 경쟁이 일어나려면 먹는 게 비슷하거나 먹는 게 같으니까 그거 두고 싸우는 거야. 아니면 사는 곳이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 두고 싸우겠죠. 그 공간 두고. 그걸 우리가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이가 비슷하거나 요 밑에 먹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서식지의 범위가 비슷하거나 겹치는 부분에서 경쟁이 일어난다. 많이 겹칠수록 종간 경쟁이 심해지는 거겠죠. 요 이야기고, 자, 종간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경쟁 베타 원리라는 게 적용이 될 건데 일단 많이 겹칠수록 종간 경쟁 심해지고 당연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에서 이긴 개체군은 살아남아. 맞아. 살아남아 번성하지만 까지도 당연해. 근데 진 건 어떻게 되냐. 비실비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도태되어서 사라질 거라는 거야.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오케이? 그게 우리가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하는 거야. 몇 놈 살려놓는 게 아니라 도태되어서 사라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밑에 집신벌레의 종간 경쟁이 대표적으로 나올 건데 왼쪽이랑 오른쪽 그래프요. 왼쪽 그래프 겹쳐져 있어서 착각하는 경우 많은데 단독 배양한 경우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애기 집신벌레 따로 집신벌레 따로 키웠어. 그럼 그래프가 따로따로 나왔겠죠. 그거 그냥 보기 편하라고 겹친 것 뿐이에요. 같이 키운 거 아니야. 그러면 따로따로 키웠더니 애기 집신벌레 잘 컸어요. 집신벌레도 잘 컸어요. 그리고 이거 실제 상황에서 키운 거니까 S자형 곡선 나타나는 거 보이죠? 오케이? 요 세 가지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 실제로 같이 배양한 거야. 혼합 배양해. 얘네는 생태적 지위가 많이 겹쳐요. 그래서 애기 집신벌레는 살아남았지. 이긴 거야, 진 거야? 이겼어. 그런데 집신벌레가 사라졌네요. 이긴 거야, 진 거야? 졌죠. 그래서 집신벌레 보면 져서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인 거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경쟁 베타 원리다라고 부른다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경쟁 베타 원리라는 단어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끔 나오는데, 자, 요 상황에서 집신벌레가 줄어들고 있는 거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집신벌레가 도태되는 중인 거 맞는데 문제에서 애매하게는 아니고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요 구간 1번에서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일어났다라고 하면 요 지점에선 일어난 거 아니고요. 집신벌레가 완전히 사라진 지점에서 일어났다라고 해야 돼. 여기 1번 지점 딱 해놓고 1번 지점에서 경쟁 베타가 적용되어서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완료되었는지. 완료된 건 아니고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집신벌레가 도태되는 중이죠. 문장 조금 좀 너무하다 싶긴 한데 혹시 그렇게 나오면 완료된 건지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도태되는 중인 건지 문제 확실하게 읽고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종간 경쟁이고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가면 분서 있어 이제. 자, 분서하면 서식지를 나누어 산다는 거야. 서식지를 나누어 살 건데 생태적 지위가 비슷할 때 일어날 거예요. 자, 이때 비슷한 개체군들이 함께 살면서 먹이의 종류를 바꾸거나 서식 공간이나 활동 시간 등을 달리해서 얘는 경쟁을 피하는 거야. 위쪽은요, 겹쳤더니 경쟁을 해버렸어. 그래서 한 놈만 살아남고 한 놈 죽었어요. 그쵸? 근데 밑에는 경쟁을 피하겠다는 거야. 다 같이 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의 영역 침범 안 하면서 서로 나누어 살고 있는 거다. 이걸 우리가 분서라고 할 거고요. 분서랑 비슷한 개념 저번 주에 배운 것 중에 있었는데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거. 텃세 있었죠. 텃세랑 분서의 그럼 중요한 차이점이 뭐겠어? 평화? 아니지. 사실 텃세라는 것도 본인의 세력권 만들어 놓고 남이 침입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들어오지만 않으면 경쟁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것도 경쟁 피하는 거야, 사실은. 그건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요. 텃세는 같은 종끼리 해, 다른 종끼리 해. 다른 종. 야, 텃세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었어. 같은 종끼리 일어나는 거야. 분서는 다른 종끼리 일어날 거야. 그게 차이예요. 개체군 내인지 군집 내인지. 예시를 나타내놨는데 피라미와 은어가 하는 거라고 물어보면 피라미랑 은어 둘 다 나와 있으면 분서라고 하시면 되고, 우리 저번 주에 은어만 했을 땐 텃세에 있었던 거 기억나죠? 두 개인지 혼자 있는지 확인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분서의 중요한 예시로 솔세의 분서랑 피라미와 은어의 분서 이렇게 두 가지 배울 건데, 저 제일 왼쪽 게 솔세의 분서인데 솔세가 종이 여러 개가 있어. 나무 하나에 살고 있어요. 근데 사는 데가 겹치니까 같은 나무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집이 겹치게 201호에 두 명이 살 수는 없죠. 그쵸? 한 명은 201호 살고 한 명은 202호 살고 나누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사는 위치들을 그 각각의 종마다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솔세의 분서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피라미와 은어의 분서 있어요. 피라미가 은어가 없을 때는 중앙에서 산대. 중앙에서 녹조류 먹을 거예요. 근데 은어가 들어오잖아? 은어가 들어오면 피라미가 지금 그림처럼 양 옆으로 이주해 갈 거야. 먹는 것도 바뀌어요. 수소곤충 먹고 살 거래요. 그리고 은어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녹조류 먹을 거고요. 오케이? 은어만 나와 있으면 텃세, 피라미랑 은어 가지고 이야기하면 분서예요.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분서다라고 하면 공간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먹이 자체도 지금 피라미는 먹이가 바뀌었죠. 녹조류에서 수소곤충으로. 먹이를 나누는 것도 분서에 해당하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물가에 사는 새들도 자기 영역들이 다 따로따로 있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따개비는 좀 이따가 하고 공생. 자, 공생인데 우리 공생이 뭐야? 뭐라고 알고 있어, 공생? 같이 사는 거라고 알고 있어. 자, 근데 공생이 같이 사는 건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편리공생이랑 상리공생. 편리공생이다라고 하면요. 이익을 한쪽만, 편이라는 게 한쪽이죠. 한쪽만 얻는 게 편리공생이고 이익을 양쪽 다 얻는 게 상리공생이에요. 상리공생은 그럼 확실하게 뜻 알겠는데 편리공생이랑 기생이랑의 차이는 뭐냐? 기생도 한쪽만 이익을 얻잖아. 근데 기생은 한쪽이 손해를 입어요. 근데 편리공생은 한쪽이 손해를 입는 건 아니야. 딱히 이익을 얻진 않지만 손해도 없어요. 예시를 보시면 빨판상어와 거북이 있는데 지금 이게 거북이고 얘가 빨판상어야. 붙어있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북이가 돌아다니면 빨판상어는 자기 힘을 안 들이고 돌아다닐 수 있어. 엄청 좋죠? 빨판상어 입장에서는 엄청 이득이거든? 그런데 거북이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조금 무거워졌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많이 손해라고 하긴 어렵죠. 거북이 입장 너가 뭐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안고 다닌다고 해서 그걸 손해라고 하진 않을 거야. 고양이 햄스터 네 머리 위에 앉아있어. 그 정도로 우리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진 않아요. 손해라고 하면 기생충처럼 진짜 손해를 입혀야지. 내 몸에 영양분 빨아먹어야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저 경우에는 빨판상어는 이익을 얻고 있지만 거북이는 이익을 얻고 있지 않죠. 그렇다고 손해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야. 이런 경우에 우리가 편리공생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착색난초랑 나무, 까치랑 나무도 읽어보시면 저 난초가 나무에 붙어 자랄 건데 그러면 나무로 여러 가지 곤충이나 새 같은 것들, 수분 매개자가 올 거예요. 그쵸? 접근하기 편할 거고 서식지도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편안할 거야. 안전할 거야. 근데 나무에 기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까치와 나무도요. 나무에다가 까치가 둥지를 틀 거야. 근데 나무가 그게 뭐 좋거나 나쁘거나 할 건 없죠. 그냥 자긴 가만히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 편리공생이다. 그 다음에 황로와 물소 있는데 물소가 이동을 하면 그 이동한 자리에 곤충이 많이 보이나 봐. 그거를 황로가 쫓아가서 먹는데요. 그게 그 물소한테 손해야? 아니야, 물소한테 손해는 아니야. 얘는 그냥 가던 길 가면 되는 거고 황로가 그냥 가다가 보이면 운 좋으면 와서 곤충 먹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것도 편리공생의 예시다. 예시가 지금 4가지 나와 있는데 사실은 빨판상어, 황로와 물소, 따개비와 혹등고래 요 3개가 많이 나왔던 거고 2개는 추가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상리공생 있어요. 두 개체군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두 이익을 얻는 거다. 흰동가리와 말미잘, 니모 알고 계시죠? 흰동가리는 말미잘 안에서 사는 거고 말미잘은 무슨 이익을 얻냐? 저 니모가 생각보다 나쁜 놈이라 먹이를 유인해 올 거예요. 먹이 유인해 오면 말미잘이 그거 먹어. 그래서 상리공생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놀래기랑 도미 요거 많이 이거랑 저거랑 많이 나왔었는데 얘는 청소놀래기가 아감이랑 입속에 있는 찌꺼기를 먹을 거야. 그럼 청소놀래기는 먹이를 먹은 거고요. 도미는 자기 몸이 깨끗해진 거죠. 서로 이익을 얻은 거니까 상리공생 맞고 악어랑 악어새도 그래서 상리공생으로 보죠. 자, 그 다음에 지의류가 요건데 균류랑 조류의 공생체거든요. 그래서 균류는 조류한테 살 곳을 제공을 해주는 거고 조류는 그러면 광합성을 해. 여기 있는 조류들은 광합성하게 되면 균류한테 영양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공생이고요. 동백꽃과 동박새 있는데 저 동박새가 수분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백꽃은 가만히 동백꽃이 있으면 동박새가 와서 꿀을 먹어요. 동박새 이익 얻었죠? 그 다음에 동박새가 자기 몸에 묻은 그 꽃가루들 가지고 수분을 도울 거예요. 그러니까 동백꽃한테도 이득이죠. 그래서 요거 상리공생이다. 요 중에서는 사실 요거랑 청소놀래기, 도미, 가끔 뿌리옥세균 요 정도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생 있어요. 자, 기생하면 한쪽은 이익을 얻고 한쪽은 손해를 입을 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손해를 입는 생물을 숙주라고 하고요. 이익을 얻는 생물을 기생생물이라고 부를 거야. 대표적으로 사람과 기생충 있어요. 누가 숙주야? 당연히 사람이 숙주죠. 자, 그 다음에 개와 진드기 누가 숙주야? 개가 숙주고요. 곤충에 애벌레와 기생벌 있는데 기생벌이 애벌레 안에다가 그 알을 낳는 거야. 누가 숙주야? 애벌레. 애벌레가 숙주고요. 새삼과 다른 식물 되어 있는데 새삼이라는 게 얘는 그 방금 그 난초랑 다르게 완전히 뿌리를 뻗어요. 그래서 걔 영양분을 뺏을 거야. 그래서 새삼이 기생생물, 다른 식물이 숙주 될 거고요. 겨우사리도 많이 나왔었어요. 겨우사리도 다른 식물에다가 아예 뿌리를 내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물이 숙주, 그 다음에 겨우사리가 기생생물이다. 됐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포식과 피식 있어요. 포식이 뭐야? 먹는 거야, 먹히는 거야? 먹는 거, 피식이 먹히는 거. 요거 잘 알고 있죠? 요 내용까지 여러분 다 이야기했었고요. 됐죠? 자, 그러면 그 밑에 탐구자료창 볼 건데 자, 표는 군집 내 두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난 상호작용이랑 이때 각각의 개체군이 받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플러스는 이익이고요. 마이너스는 손해고요. 제로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거야. 자, 그럼 종강경쟁 보시면 누구 하나는 살아남긴 하는데 어쨌든 싸웠지. 싸우면 어쨌든 둘 다 손해죠. 맞아요. 그래서 종강경쟁은 A랑 B랑 둘 다 손해예요. 둘 다 손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는 뭘까요? 가는 편리공생이야. 그 다음에 나는요? 상리공생. 자, 그 다음에 기생은요. 손해를 입은 쪽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숙주. 그 다음에 이익을 얻은 쪽을 기생생물이라고 부를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에서 이익을 얻은 애가 누굴까? 포식자죠. 먹었으니까. 손해를 입은 애가 피식자다. 요거까지 정리되시겠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군집 내 상호작용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딱히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공생하면서 또 내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너네는 아니 개미랑 진딧물이 뭐 하는 애들이에요? 어떤 관계에 있어? 어떻게? 먹을 담요를 주고 맞아. 개미가? 지켜주고. 개미가 지켜주고. 처음 알았어요?
그 아는 애가 지금 작년부터 너네가 모른다는 걸 내가 작년에 처음 알았거든. 근데 작년부터 지금 유일하게 너만 알고 있어. 근데 이거 문제 선생님들이 너네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네가 모르는지 작년에 알았다니까. 너네가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실 수 있어요. 이런 게 상식선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매체나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올 거야. 사자가 암사자랑 숫사자랑 가족끼리 사는 거 너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개미랑 진딧물도 비슷한 수준의 상식이에요, 사실. 근데 많이들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없었는지 문제 많이 풀면서 확인 좀 해주셔야 돼요. 문제는 내가 그래서 요쪽 문제는 많이 줄 거야. 예시랑 이런 걸 많이 봐야 돼서 자료랑.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따개비 놔두고 왔었거든? 101쪽에. 따개비. 자, 심화에서 따개비의 종강 경쟁에 의한 서식 공간의 변화 나와 있고요. 자, 간은 A종만 살 때야. A종밖에 없을 때야. 나는요, B종만 살 때야. 이 선이 뭐냐면 만조수위랑 간조수위랑 평균수위예요. 만조면 밀물이죠. 그 다음에 썰물때, 그 다음에 평균수위까지 있는 건데 A는 보니까 만조수위까지 다 살고 있어. 그치?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되게 건조에 강하겠죠. 근데 B는 어때요? 평균수위 아래쪽으로만 사네요. 맞아? 그러면 쟤는 건조에 강한 거야? 약한 거야? 건조에 약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다는 뭐냐? 저거 두 개를 같이 키워봤어. 같이 키웠더니 평균 수위 아래쪽에는 누가 살아요? B종. 따개비 B가 살 거고 위쪽엔 A. A가 살 거야. 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따개비 B랑 A랑 같이 키웠더니 종간 경쟁에 의해서 A가 사라지고 B만 남은 거예요, 여기에. 오케이? 그래서 종간 경쟁에 의해서 아래쪽에 따개비 B만 남는다인데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분서로 볼 수는 없냐라는 거야. 분서는 아니에요. 왜 아닐까? 경쟁해서. 경쟁해서 그러니까 왜 이걸 우리가 경쟁으로 볼까? 왜 위쪽에 A는 살고 있잖아. 그럼 사실 서식지를 나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종간 경쟁으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아래쪽에선 A랑 B에 사는 곳이 겹치는 게 맞아.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부분은요, 평균 수위 아래쪽이고요. 위쪽은요, 원래 B가 못 살아요. B가 없으니까 A가 살아남은 거고 아래쪽은 종간 경쟁에 의해서 A가 도태된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야.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A가 도태되고 B만 서식하고 있더라. 위쪽은 건조하니까 원래 A밖에 못 살더라. 오케이? 그래서 공간이 겹치는 곳에서만 종간 경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을까요? 오케이? 응. 자, 그러면 뒤쪽에 대표 자료 분석 3번 볼게요. 자, 3번에 가나다 있고요. 점선은 단독 배양했을 때, 그리고 실선은 혼합 배양했을 때 개체 증가봐. 자, 그러면 가 먼저 보면 A는 단독 배양보다 혼합 배양일 때 개체수가 어떻게 돼? 감소했어. 그럼 저거 이익 본 거야? 손해 본 거야? 같이 키웠더니 손해야. B는요? 감소했으니까 쟤도 손해. 그럼 가는 상호작용 중에 뭐죠? 아이, 종강 경쟁이지. 지금 아예 도태됐잖아. 종강 경쟁이에요. 우리 분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내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요. C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아니면 제로예요? 이익이에요. D는요? 제로. 그러면 나는 뭐야? 현리공생. 그 다음에 다는 E는 이익이야. 점선에서 실선이라니까. 자, 그 다음에 F는 이익. 그럼 이거 뭐다? 상리공생이다. 자, 그러면 요게 1번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2번. 가나다에서 골라서 기호를 쓰래요. 1번은 어떤 거야? 가나다 중에? 나. 편리공생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다 상리공생이죠. 그 다음에 3번은? 다 상리공생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가 종강경쟁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혼합배양했을 때
종강 경쟁에서 A랑 B는 한 개체군을 이룬다. X. 아니죠. 둘이 종이 다르잖아. 개체군 같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의 A랑 B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다. O. 비슷하니까 종강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 혼합 배양했을 때 나의 구간 1번에서 C랑 D 사이에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X. 아니죠. 평리공생에서는 경쟁 베타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혼합 배양했을 때 다의 구간 2번에서 E랑 F 모두한테 환경저항 작용한다. O. 환경저항은 무조건 작용하는 거야. 환경저항 작용 안 했으면 이렇게 돼야지. 그쵸? 무조건 작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빨판상어와 거북은 나에 해당한다. O. 눈신토끼랑 쓰라소니는 다에 해당한다. X. 아니죠. 이건 포식과 피식이죠.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볼게. A에 해당하는 건 뭘까? 가에서. 어? X는 이익이고 그렇지. 포식과 피식이죠. X는 이익이고 Y는 손해잖아. 자, 그 다음 B는요? 상리공생. 그 다음에 C는요? 중간 경쟁이죠. 둘 다 손해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뭐겠어? 포식과 피식인데 A랑 B 중에 누가 포식자야? B가 포식자야. 그쵸? 맞아요. B가 포식자. A가 피식자다. 먼저 변하는 게 피식자라고 했죠? 했지? 자, 그러면 이번에 A에서 X는 포식과 피식에서 이익을 얻는 건 포식자니 피식자니? 포식자고, 그 다음에 Y는요? 피식자겠죠? 동백꽃이랑 동박새는 A, B, C 중에 누구예요? B에 해당하죠. 상리공생이고요. 그 다음에 촌충. A, B, C 아니야. 기생이죠. 자, 그 다음에 종강경쟁은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으로 어떤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에서 X랑 Y 사이의 상호작용이 기생일 때 X는 숙주이다. 잠시만. X가 뭔데? X가 손해를 입는 애인데? 그렇죠. 손해를 입는 애니까 숙주네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B일 때 X랑 Y 모두 환경저항 받지 않는다. X. 그렇죠. 상리공생이어도 환경저항 받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요. 실제로면. 아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나에서 A와 B의 상호작용은 가의 동그라미 A.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책 보고 하는 게 나을 거야. 맞아, 틀려. 맞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A는 B의 포식자이다. A가 피식자라고 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나에서 A랑 B는 한 군집을 이룬다. X. 군집이라 그럼 맞아야지. 개체군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의 구간 1번에서 B 개체수분의 A 개체수래요. 어떻게 되는지. B 개체수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 A 개체수는 감소. 그러면 저 6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거 전체는 어떻게 돼? 전체 감소하니까 6번은 틀린 거네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숙제는 저 맨 처음부터 아예 10쪽부터요. 121쪽까지 1단원 전체 중에 너네 앞에 그 중단원 마무리나 이런 것 좀 안 풀었을 거거든? 그것까지 해서 다 푸시면 돼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34문제밖에 안 돼. 야, 너네 그 숙제 어제 시작하지 말고 토요일에 시작하지 말고 주중에 한 3일,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과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있죠, 기출피가. 없을 줄 알았어? 야, 너네 시험이 너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알잖아. 한 달. 한 달 남았어. 한 달 일주일. 아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고, 뭐 너무 많아가지고 못했다 그러면 뭐 어쩔 수는 없고. 근데 애초에 어쩔 수 없고라는 말을 안 해도 너네 끝까지 안 해오잖아.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는 거야? 기출픽 56쪽부터 69쪽까지요. 그니까 아마 오늘 집에 가서도 한 30분 하시고
주중에 한 이틀 정도는 숙제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일요일 오기 전에 한 번 더 마무리 하셔야 될 거고,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안 해도 돼. 네가 받는 등급인데 재밌게 나오겠지. 즐겁게 나오겠지. 말리지 않아요. 나는 이미 등급 잘 받았어. 나는 대학도 잘 갔단다.